회복이 잘 안 되면 그 염증이 나는 거예요. 밤새 뭔가 일을 하고 담배 많이 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오히려 다행이야. 알러지 같은 게 있거나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코끝이 비쳐 보이거나 훨씬 흡수되는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은 콧구멍 비대증이 생겨요. 기분이 막 너무 좋잖아. 병원이랑 이제 소통만 잘 된다면 해결이 될 거예요. 붓기, 통증, 열감 여기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무서운 얘기네요. 이번 거는 코 성형 부작용. 부작용은 저도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워요. 부작용의 종류가 많죠. 되게 많은데 제일 무서운 거는 염증 나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게 제일 무섭고, 이게 왜냐면 환자의 모든 의료 히스토리를 나도 모르고 환자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염증 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수술을 하고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해도 또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염증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잘 안 낫는 거야. 코를 수술하면 이게 얼마나 코 입장에선 부담이 커요. 코를 다 뒤집어 까가지고 안에를 막 다 칼질을 하고 막 이러고 다시 덮어놓으면 얘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상처 나면 이렇게 피 나고 이런 게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코 안쪽을 지금 다 헤집어 놓은 거니까 회복되는 게 코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얘한테는 부담이 큰 건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면 이제 곪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게 이제 염증이에요. 염증이라고 해서 막 뭔가 여기다 막 나쁜 걸 주입하고 막 더러운 게 들어가고 이래야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잘 안 되면 그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조건 수술하고 나서 컨디션 관리 제일 중요해. 진짜 수술하고 나서 막 뭐 한 며칠 뒤부터 막 밤새 놀고 아니면 밤새 뭔가 일을 하고 막 잠도 못 자고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고 이러면은 얘가 100이겠어요? 물론 그래도 잘 낫는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거는 무조건 컨디션이 좋아야 잘 아물어요. 내 몸도. 우리가 그냥 뭐 어디 다치기만 해도 내가 케어 잘 안 해주면 곪잖아요. 치기면 뭐 어디 끓였는데 골마서 낫는 경우도 있고 뭐. 근데 겉에 이렇게 끓인 거는 골마도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잖아요. 근데 코는 안에 다 뼈랑 연골이랑 다 뒤집어서 수술했는데 거기 골무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꼭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내 컨디션 관리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커요. 사실 염증 나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에서 수술을 해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염증 나서 그럼 다 빼면 되지 라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오히려 다행이야. 이거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정상 조직이 망가지는 거죠. 염증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관리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뭐 알러지 같은 게 있거나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알러지가 예를 들면 코에 많이 생기면 알러지가 생기는 것 자체가 피부 입장에서는 조금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드름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겉으로 이제 피부에 겉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막 땡땡한 여드름 있잖아. 아픈 거. 그런 것들 안으로 들어가면은 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여드름은 고름 조직이 있잖아요. 그게 코 안에 퍼지면 그게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제가 수술하고 여드름 안 나는 그런 약도 좀 드시라고 하는데 그게 근데 입도 좀 많이 마르고 이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은 구축 생기면 어떡해요? 뭐 실리콘 쓰면 구축 오면 어떡해요? 이런 거를 얘기하시잖아요. 구축이라는 게 되게 말만 들어도 무섭죠? 무서운 느낌이야. 근데 저는 솔직히 구축 생기는 그거보다 염증 나는 게 사실 더 무섭긴 해요. 어쨌든 구축은 염증이 나면 구축이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모든 구축코 환자가 또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 또 아니기도 해요. 구축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코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코가 쪼그라들면 우리 흉터가 어디 생기면 되게 그 주변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쪼그라들잖아요. 그것처럼 코 안에서 그게 쪼그라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 조직이 짧아지고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높여놨던 코가 낮아지면서 짧아지게 되죠. 코가 짧아지면 이렇게 짧아지겠죠. 이런 게 구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구축이 오면 다음날 자고 났더니 코가 이렇게 되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분명히 치료를 하거나 병원이랑 이제 상의해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 저는 수술 후에 생기는 염증,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인 것 같고, 수술 후에
한참 지나서 생기는 염증은 그래도 좀 치료가 잘 돼요. 근데 수술하고 직후에 막 염증이 심하게 생겨. 이러면은 치료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정상 조직이 이미 지금 다 상처가 나 있던 상태니까 이게 확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염증은 초장에 좀 힘들더라도 내가 초기에 수술 후에 관리를 좀 잘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 마이너한 부작용일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게 있죠. 좀 비쳐 보이는 거. 보형물이 비쳐 보이거나 코끝이 비쳐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얇으니까. 얇아서 비치는 거예요. 피부가 얇으니까. 피부는 못 바꾸죠, 의사가. 피부 자체를 두꺼운 사람은 얇게도 못하고 얇은 사람은 두껍게도 못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약간은 좀 커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두꺼운 피부를 조금 얇아 보이게 바꿔준다거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바꾸지 못해요. 비추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높아서 비추는 거예요. 내 피부가 안 비출 만큼 낮추면 해결돼요. 낮추지 않고 진피 많이 아시죠? 그런 알로덤이나 아니면 자가진피 같은 거를 덧대서 비추는 걸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낮추지 않고서는 그 알로덤 같은 거 덧대서 커버를 해도 시간 지나면 또 좀 비추긴 하는 것 같아요. 비추는 거는 내 피부가 버틸 수 있는 한계보다 좀 높은가 보다. 좀 낮추는 게 낫다. 이런 느낌이고 요즘에 이슈라기보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거 흡수되는 거죠. 흡수되면 코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비중격 연장술을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비중격 연장술을 해서 코에다가 기둥을 빡 세웠어. 이게 튼튼하게 빡 서 있어야지 계속 잘 유지가 되는데 건물 기둥이 약해지면 건물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기둥이 안 약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둥은 그래서 요즘에는 늑연골을 많이 쓰죠. 늑연골은 내 거 자가 늑연골 여기서 이제 채취해서 쓰기도 하고 아니 남의 거 기증 늑연골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그냥 이게 뭐 정확히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하면서 겪은 걸로 보면 아무래도 자가늑연골이 기증늑연골보다는 훨씬 흡수되는 확률이 낮아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럼 기증늑 쓰면 다 흡수돼요? 어느 정도 흡수돼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건 약간 all or none이에요. 그러니까 흡수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다만 이제 흡수돼서 약해질 수 있는 확률이 기증늑연골이 조금 더 높다인데 약해지면 진짜 많이 주저앉는 거고 안 약해지면 보통 자기 높이를 잘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는 상담해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자가늑연골로 수술해달라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어요. 이게 분명히 튼튼한 코를 유지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한 가지 이유인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건 약간 오해인 것 같은데 자가늑연골로 하면 수술을 한 번에 끝낸다. 약간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내 취향이 변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많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튼튼한 거 세워놔도 내 취향이 바뀌면 재수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늑을 쓰면 수술을 다시 안 한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만 확실히 튼튼하게는 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가 처지거나 이런 문제는 확실히 적다. 그래서 자가늑연골을 쓰면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죠. 와핑에 대한 거를 많이 또 찾아보고 많이 알아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휜다고. 휘어요. 자가늑연골이 휘어요. 휘는 거를 이제 컨트롤해서 수술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가늑연골을 한 통을 떼면 한 예를 들면 늑연골이 한 검지손가락 요거보다는 좀 짧아요. 한 두 마디 전후로 해서 요 정도 두께도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를 떼는 것 같아. 이거를 코에다 이렇게 쿵 넣지는 않겠죠. 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깎아서 맞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깎아 놓으면 깎는 순간부터 약간씩 휘어요. 늑연골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놔두면 더 이상 아닐 만큼 뭐 휘거든요. 그냥 나의 노하우는 일단 깎을 때 이게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휘는 방향이 이제 좀 보여. 깎으면. 우리 병원에서 이런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데 나도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근데 하여튼 이게 좀 안 휘는 방향이 좀 깎으면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 깎아놓고 좀 놔두면 어느 정도 휘고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해서 쓸 수 있겠다가 돼요. 그래서 와핑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 적긴 적어요. 아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셔도 이 문제는 되게 적긴 할 거예요. 와핑으로 인한 문제는. 근데 예전에 이제 자가늑을 쓰면 와핑 이 된다 이거를 많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늑연골로 콧대로 많이 했거든요. 실리콘 대신 늑연골로 콧대를 많이 하는데 콧대에 넣어놓으면 얘가 이제 틀어지면 겉으로
보이잖아요. 바로 실리콘 대신 넣으면. 이런 것 때문에 와핑에 대한 게 좀 많이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거 재수술 해보고 하면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가누경골에서 와핑이 생겨서 그거랑은 확실히 달라요. 와핑이 생기는 거는 콧구멍 짝짝이랑은 달라요. 콧구멍 비대칭 싫지. 나도 싫어요. 수술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안 만들고 싶지. 근데 애초에 콧구멍이 비대칭인 걸 어떻게 해? 애초에 콧구멍이 양쪽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교정이 안 돼요. 똑같이 맞출 수가 없어요. 콧구멍이 비대칭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여튼 제일 많은 거는 원래 비대칭이었던 경우, 요거는 일단 빼고 생각하고 이제 수술적으로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정면에서 볼 때 최대한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입 위치가 약간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휘겠죠. 근데 이게 정면에서 똑바로 보이려면 코끝을 이쪽으로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콧구멍을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콧구멍 비대칭이 생겨요. 그게 좀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콧구멍 비대칭에 대한 이유. 또 하나는 정말로 이제 수술적으로 비대칭이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어요. 코 안에 비익연골을 이제 세워서 만들 때 이 비익연골이 조금 비대칭으로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적으로 생기는 비대칭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볼 때 콧구멍 비대칭은 분명히 의사 잘못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안 만들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 전에 말씀을 꼭 드리죠. 이렇게 해도 콧구멍 비대칭은 남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형수술은 되게 판타지를 갖고 오세요. 보통 나 같아도 그러겠어. 내가 어디 성형 예뻐지려고 성형하러 가면 너무 좋아질 것만 막 생각하고 기분이 막 너무 좋잖아. 그런 좋아질 면만 생각하지 아니면은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모든 환자분들 마찬가지인데 수술하고 나면 분명히 좋아진 부분이 훨씬 크거든요. 이게 훨씬 커. 이거에 좀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교정이 필요한 거는 당연히 교정을 해야 돼. 교정을 해야 되고, 교정이 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잡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근데 막 되게 좋은 건 좋아지고 그 전에 안 좋았던 게 개선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막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무 마음에 상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거는 그냥 좀 안타까워요. 그 환자분들이 그래도 되게 좋아진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면 나도 좋고 환자도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에서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병원이랑 이제 소통만 잘 된다면 해결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왜 염증이 제일 무섭다고 했냐면 염증이 생기는 거는 해결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 외에는 대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없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부작용이 무섭고 겁나긴 하지만 나도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몸이기 때문에, 사람 몸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위험성이 있지만 확률은 사실 되게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타까운 건 이게 낮아도 나한테 생기면 그게 100%니까 그런 거는 분명히 마음은 어렵지만 수술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생길까봐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수술을 고민하는 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부작용 확률 관련해서 제가 좀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논문들 보면 한 1%?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보통 그냥 한 1%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게 논문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뭐 0점 몇에서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대략 그냥 설명드릴 때 한 1% 정도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뭐 마이너한 거든 큰 거든 뭐 다 그냥 통틀어서. 염증 관련돼서는 보통 수술하면은 겨울에 해라, 추울 때 해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영향이 있나요? 저는 그거는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름에 막 내가 녹초가 될 만큼 땡볕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안 좋겠지. 근데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에어컨 밑에 있고 더워서 내 몸이 컨디션이 떨어질 만큼 그런 경우는 사실 없죠.
상처가 더위에 오래 노출돼서 염증이 생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름이라 수술은 땀나면 어떻게? 땀나는 건 사실 별로 상관없어요. 땀나는 건 별로 상관없어. 땀나는 거는 겉에 이제 뭐 상처가 땀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이제 나는 컨디션 떨어지는 거 이게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알레르기가 좀 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컨디션이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염증이 날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몸이 약하다는 게 잔병치레가 맞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느낌이잖아. 그거는 사실 실제 수술하고 염증 이런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되지? 진짜 내 몸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 기준에서. 그런 거를 좀 주의하라는 얘기지 우리가 진짜 막 배 가르고 하는 막 이런 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해서 내가 막 요양을 해야 되고 막 죽겠어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술 후에 하여튼 염증 와서 오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수술 후에 뭐 잠을 잘 못 잤다 혹은 뭐 감기가 세게 걸렸다 아니면 술 담배가 많았다 뭐 밤샘 작업을 며칠 했다 막 이런 경우들이 물어본 거의 꼭 있어요. 그런 게 아니기만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몸이 원래 허약하다 이거는 사실 내 몸이 막 진짜 우리가 허약하다는 게 막 죽을 것 같이 허약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컨디션이 문제인 거면 그러니까 염증이나 구축이 왔다가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걸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그게 전에 염증이 있었던 환자가 혹은 전에 구축이 있었던 환자가 재수술을 이제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원해서. 그러면 전에 문제가 있었다고 요번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히 전혀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가 아예 없던 사람들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을 것 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항상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문제가 생겼던 거는 뭔가 하여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원인이 있었을 거야. 그 원인이 요번에도 또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원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남들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는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드리죠. 수술을 하고 나면은 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염증도 어떻게 보면은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심하거나 네,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약간 빨개진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근데 이게 그건 좀 애매하지. 네. 내가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한데 그냥 빨개지는 정도 그러니까 수술하고 그냥 빨개지는 거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코끝이 조금 빨개졌다 요 정도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수술 직후보다 빨개진 게 조금씩 가시고 있다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 2주 3주 뭐 이때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코가 한 3주 차 됐는데 없던 게 갑자기 빨개졌어. 그러면 좀 이상해. 원래 하얗게 잘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빨개졌어. 그러면 좀 이상해. 그러면 병원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회복이 되고 있는 프로세스면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회복이 되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뽕 튀어나왔어. 이건 좀 이상해요. 붓기도 2주차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어 있어요? 이거는 2주차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빠지고 있어. 요 정도는 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빠졌다가 뭔가 갑자기 빵 부어 올랐어.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보통 코 수술하고 문제에 대한 거는 붓기, 통증, 열감 요 세 가지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인인 것 같아요. 빨개지는 것도 물론 있는데 빨개지는 거는 좀 코를 높게 세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재수술 뭐 3차, 4차 막 이런 분들은 피부 자체가 좀 아주 건강한 피부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좀 빨개지고 이런 거는 확실히 좀 생기는 경향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더 없던 게 생겼다?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보형물 비침 있잖아요. 그 비침으로써 진짜로 이게 실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 비쳐서 나온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고 보형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없어요. 비중격 연장술로 수술을 하는 이후에는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 코 안쪽 점막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들은 한 번씩 있더라고요. 한 번씩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주 드물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상담 왔는데 여기 코 안에 이미 실리콘이 나오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잡아서 보형물 제거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럼 코 안에 그 하얀 게 보인다고 하는 게 혹시 그거? 하얀 게 보이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코 안에 하얀 게 보인다고 수술 후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 안에 점막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점막이 되게 얇은데 이게 어쨌든 팽팽해지고 늘어나니까 연골 같은 걸 이제 이식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연골이 좀 하얗게 비쳐 보일 수는 있어요. 실리콘이 코 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왜냐면
콧대가 그림이 점점 갈수록 엉망인데 여기 콧구멍이에요. 여기가 눈이야. 실리콘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연골로 수술이 되어 있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보자고. 서 있으면 실리콘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연골 수술이 되어 있고 피부가 이렇게 덮고 있죠. 예전에는 이 실리콘을 여기 끝까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고 하면 여기가 너무 얇아져서 여기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는 거의 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문제라는 게 막 코에 뭔가 구축이 심하다던가 뭐 염증이 크게 있다던가 이런 거 아니고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추어 보인다고, 그래서 실리콘이 비춰 보인다고 하는 거는 이 콧등 부분이 여기가 이제 좀 비추는 거지. 여기가 약간 이렇게 분필 넣은 분필코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 수술 후에 이런 부작용은 의사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항상 걱정되고 무서워요. 무섭죠. 안 생기면 당연히 제일 좋아요. 환자가 부작용을 겪는 것만큼 의사가 힘든 일이 없어요. 그게 정말 의사한테는 제일 큰 힘듦 중 하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게 없게끔 이제 수술을 하니까 환자분들도 같이 잘 회복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이상하면 하여튼 병원과 꼭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되게 묵혔다가 뭔가 이상한데 괜찮겠지 막 이러고, 특히 수술 후 한 1년 이내에는 뭐 괜찮겠지 막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망가져서 오는 경우는 너무 곤란해. 수술 후 1년까지도 아니야. 딱 6개월 차까지는 좀 그래도 병원과 잘 컨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